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시중 6대 은행 중심으로 은행권 필기에 나오는 어떤 금융, 경제 상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 6대 은행 중심으로 이제 필기 전형 2부입니다. 바로 금융 경제 상식, 경제 금융 상식, 뭐 이렇게 일반 상식까지 해서 우리가 요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뭐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나오는 일반 상식들이겠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기본적인 금융경제 상식, 경제금융 상식 보면은요, 오래전부터 금융권에선 해왔던 전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문제의 패턴이 이제는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들이 이제는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지금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문제들도 실제적으로 좀 출시의 경향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어떤 눈에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전형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정말 변별력을 주기 위한 어떤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심히 알아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조금 이제는 필기 전형에 대해서 또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온 문제집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보면 알아요. 뭐 금융경제 상식 같은 경우, 뭐 경제 상식 같은 경우에도 뭐 자격증만 뭐 따놔도 사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는요, 이제는 점점 더 앞으로 나올 문제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나올 것 같다. 그다음에 분명히 출시가 될 것이다. 확신하는 어떤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이따 하방에 좀 나오겠지만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접하지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먼저 가볍게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볍게. 자, 주식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사실. 우리가 주식을 분류할 때요, 경기 민감 관련주가 있습니다. 민감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시크리컬주, 시크리컬 업종주 뭐 이렇게 표현하죠.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방어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시크리컬 업종주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주, 민감주, 수혜주, 경기 주도주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들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뜻은 그렇습니다. 사업 구조상 경기와 밀접해서 경기가 좋으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불황이면 떨어지는 이런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는 있겠고,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이제 초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한번 볼까요? 또 보면은 또 단점도 있죠.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불황일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판매량이 줄고 재고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요. 대표적인 뭐 케이스가 자동차, 철강, 뭐 나온 대로 항공 운수, 석유화학 건설, 정보기술, 뭐 반도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어주도 있죠. 경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전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좀 있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는이라고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필수로 들어가는 것들, 우리 생활에 없으면 안 될 것들이죠. 전력, 뭐 가스, 철도, 의약품, 식료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경기 둔감주, 경기 방어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크리컬 업종이랑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좀 차이를 좀 두셔야 되겠고요. 뭐 가치주랑 성장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게 조금 많은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면 차이점을,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가치주는요 이런 겁니다.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치주는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주식 가격이 낮습니다. 즉 현재 발생하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EPS가 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어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내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주식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그다음에 그 찾아낸 것을 장기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치주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제 가치주로서의 어떤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단점이 있겠고, 조선가스, 전기, 금융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성장주는 가치주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장률이 높은 기업 주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잘 나와요. 신제품 출시 등 앞으로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인데 현재 이익보다 미래에 발생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뭐예요? 기업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돼요. 자, 가치주는요, 저평가되어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주를 잘 선택하면 굉장히 좋겠죠. 나중에 정말로 가치주로서의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근데 성장주는 뭐냐면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미 높게 평가되어 있다. 높은 가격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식 유통 시장 한번 가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죠.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유통 시장과 가격 형성 시장으로 나눠진다.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코스닥 시장 뭐 아실 겁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 본떠 만든 건.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고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우량주들 이런 어떤 기업들이 있죠. 뭐 보면은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대부분 뭐예요? 제약 업종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의약품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박을 이제는 내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코스피와 코스닥 이미 다 아실 건데 이게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13년 7월 1일부터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이다. 코넥스 시장. 그래서 제3의 주식시장이라고 일컬고 있고요. 중요한 건 13년 7월 1일에 개장됐다. 요거 딱 나오면 그냥 코넥스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에는 못 들어가지만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넥스 시장에서 사실 상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KOTC 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상장 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하는 장외시장을 뜻합니다. 장외시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외시장이 있었죠. 어떤 시장이었죠? 프리보드 시장이 있었죠. 이게 이제는 KOTC로 확대된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헷갈려 하시는 게 뭐 프리보드 시장 나오면 이게 뭐지?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게 장외시장, 예전에 있었던 장외시장, 프리보드 시장이라 보시고 이게 이제는 KOTC 시장으로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KOTC 시장으로 된 거죠. 그래서 KOTC의 시장이 확대 개편되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하는 임의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장의 좀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문에 나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꼭 알아두셔야 할. 주식시장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의 원칙. 보험 쪽 한번 알아볼까요? 보험 쪽. 자, 대세 법칙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대세 법칙 같은 경우에는 관찰 대상의 수를 늘려갈수록 일반화되죠. 일반화가 되면은 위험률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 볼까요? 인간의 수명이나 각 연령별 사망률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모집단에서 구하고 이것을 기초로 보험 금액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당연히 보험하면 뭐 대세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세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래 수입이 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과 장래 지출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이 같은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보험 상품의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의 총액의 현가가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 두 번째는 영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운영경비 및 총액이 현가가 일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업의 총수익과 지출이 현가가 일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기본인데 급부, 반대의 급부, 균등의 원칙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야? 급부, 반대급부의 균등의 원칙이 뭔가요? 그렇죠. 위험률, 리스크, 위험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험료도 상승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는 급부, 반대급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용어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당연히 리스크가 올라가니까 보험업 입장에서는 위험률이 높아지니까 보험료 많이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기본의 보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젊어서 사실 보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봐도 보험 잘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 보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뭐가 되나요?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많고요. 몸이 망가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나이가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죠. 이게 뭐야? 급부, 반대급부의 이제 균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의 원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쭉 보험 넘어갈까요? 경제 개념, 국부론 나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려요. 국부론. 왜? 뭐 상경계열이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읽어봤을 거고요. 상경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이해하려면 국부론. 제가 최근에 이제는 뭐 최근도 아니네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은데 모 방송에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국부론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어요. 평론가로서 저는 나가서 이제 국부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국부론은요 우리가 뭐 당연히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고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여기서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랄까요? 필기에서 기본 상식에서 앞으로 이제 더더욱 중요해질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개개인이 자신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지만 공익적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익을 위해 경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이 균형을 맞춥니다. 공익을 가져오는 거. 이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그래서 도덕감정론과 국본론에서 각 한 번씩 사용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가치의 역설이 나옵니다. 뭐야? 물의 사용 가치는 다이아몬드 비에 높은데 반해 그죠? 물의 교환 가치는 다이아몬드 비에 턱없이 낮은 것. 이게 보시면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예요? 사용 가치가 높은 물이 이제는 재화가 사용 가치가 낮은 다이아몬드보다 뭐야? 더 낮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물은 흔하기 때문에. 그럼 뭐야? 효용 아니면은 뭐 희소성의 원칙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치의 역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들은 뭐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사실 뭐 보이지 않는 손, 가치의 역설 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걸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제가 정말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요 노동자에게 적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주들에게 이롭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저임금 시대였습니다. 저임금이 대세였어요. 왜냐하면 중상주의였거든요. 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저임금을 기본으로 가는데 저임금 시대였는데 애덤 스미스가 야 이건 아니야. 적당한 임금을 줘야 돼. 그다음에 노동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줘야 이분들이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럼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뭐가 돼요? 더 많은 이익이 나라가 부강하게 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왜 애덤 스미스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을까? 왜 저임금 시대였는데 왜 고임금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상주의에 점점으로 반박을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높은 임금을 줘야지만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불 수 있다. 결국에는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애덤 스미스의 이런 어떤 철학들, 굉장히 지금의 최저임금, 급격한 최저임금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모른다. 제가 이렇게 카피는 좀 달아봤어요. 애덤 스미스는 4차 산업혁명을 모릅니다. 그렇죠? 애덤 스미스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젠 갓 증기기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이었죠, 사실. 그래서 아직은 이제는 대량 생산이 이제 막 시작할 시기였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의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좀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자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을 인상에 인해서 필연적으로 숙련된 노동자와 기계를 찾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금융업으로 말하면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금융권 영업사원 많이 줄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도 이미 읽어보셨겠지만은 지금 거시적인 환경은 어떤가요? 금융업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특히 그렇죠. 영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죠. 왜? 비대면 서비스. 뭐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이제는 AI가 아니면 기계가 투자를 대행해 줍니다. 이런 어떤 세상도 왔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터넷 뱅크, 그죠? 인터넷 은행들이 출시하면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노동자에게 좋은 임금을 줘야 돼, 고임금을 줘야 돼. 사실 그럴게요. 여러분께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 여러분의 어떤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때문에 지금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과 기술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사회적 현상을 애덤 스미스의 어떤 국부론과 맞대어서 한번 여러분께서 얘기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특히 금융권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모바일 뱅킹 왜 은행권이 모바일 뱅킹 하고 있는지 최근에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3은행 했을 때 뭐예요? 이제는 말 그대로 신한은행이 중간에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은행은 이제 은행업, 이제 모바일 뱅킹에 더 치중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은행들이 제3은행,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좋지만은 나의 모바일 뱅킹을 좀 더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고도화하고 인터넷 은행과 견주어서 정말로 비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기술 개발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영의 흐름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덤 스미스의 4차 산업, 애덤 스미스와 4차 산업의 어떤 연관성 한번 이렇게 보아본다면 좋은 어떤 인사이트 아니면 여러분이 얘기할 때나 어떤 이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정말 폭넓은 지식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말이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 이게 뭔가요? 말 물어봅니다. 말이 뭔가요? 제가 대학마다 특강을 많이 가요. 근데 특강 주제가 뭐냐면 대학에서 저한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특강을 많이 가는데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뭐죠? 그렇죠. 증기기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가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죠. 이게 1차 산업입니다. 그럼 2차 산업은 뭐예요? 2차 산업은? 그렇죠. 19세기, 20세기 초에 뭐예요? 빛의 발전, 전기에너지. 그래서 이 전기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3차 산업은 뭐예요? 컴퓨터와 정보화 시대. 이게 이제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 그죠? 인공지능, 뭐야 또? 뭐 말 그대로 로봇, 그 다음에 드론부터 시작해 빅데이터 빼놓을 수 없죠. 이러한 기술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산업 지형이 바뀌는 것.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 지형이 변화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의 큰 화두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제가 좀 구분돼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당연히 문제가 나온다면 자신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였고요. 자, 디지털 경제 나옵니다.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디지털 경제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매드칼프의 법칙입니다. 매드칼프의 법칙은 뭐냐면 시리콤차의 창립자인 매드칼프가 고안한 법칙인데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이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경험적 법칙을 말하는데요. 뭐가 얘기하냐면 통신 네트워크가 확장하면 그 구축 비용은 이용자의 수에 비해 증가하겠죠. 당연히 네트워크 장비를 투자하니까 구축 비용 증가하겠죠. 그런데 네트워크의 가치는요. 이용자의 수에 제곱하여 비례합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뭐냐면 이용수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니까 그 가치의 효용이 엄청나게 제곱에 비례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겠고요. 이게 이제 미국 페이스북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맞았다라는 것을 어떤 법칙을 증명을 하기도 했었죠. 자, 매드칼프의 법칙 하면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자,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가치의 구축 비용 급격히 낮아지고 이를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단가가 하락한다는 규모의 경제와 개념적으로 매우 흡사하죠. 뭐야?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단가는 낮아진 게 규모의 경제잖아요. 이런 규모의 경제 개념과 흡사한데 단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산 규모가 비용 하락에 직접적인 의미는 이런 게 뭐예요? 공급적인 개념이죠. 생산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생산 규모가 커지니까 물건을 갖고 올 때 낮은 가격으로 또한 생산을 낮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급적 측면인데 그런데 네트워크의 법칙이라고 좀 이따 나오는데 이런 매드칼프의 법칙은요. 이용자 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봤을 때 이용자 수가 그러니까 수요의 측면입니다. 이용자 수가 증가하니까 비용의 하락의 원인이 돼요. 많이 사용하니까 비용이 하락되는 겁니다. 많이 공급해, 많이 내가 살 거야 라고 해서 이런 공급 측면이 아니라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용자 수가 많아지니까 비용이 하락해요. 이게 뭐야? 수요의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뉘앙스가 다르는데 이게 바로 뭐야? 네트워크 효과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사례는 뭐가 있나요? 이거 얘기할 수 있나요? 딱 네트워크가 하면 딱 튀어나와야 되는 IT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자주 쓰고 있는 노란색 어플. 그렇죠.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 안 쓰실 분 있나요? 없죠. 다 씁니다. 왜? 안 쓰면 불편하니까. 남들이 다 쓰니까. 안 쓰면 뭐야? 아싸가 돼, 아싸. 그죠? 인싸가 안 되고 아싸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 다 쓰니까.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하죠.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럼 계속 모든 사람들 전 국민이 다 쓰니까 뭐가 되나요? 당연히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뭐 할 수 있나요?
기업의 이런 것을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기업의 윤리,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매드칼페의 법칙 굉장히 디지털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든모어의 법칙도 있죠.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예요? 마이크로칩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경험적 예측입니다. 그래서 65년도에 기고를 통해 갖고요. 최소 10년간 마이크로칩의 성능이 매 1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수정했죠.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발표한 이후에 거의 시장에서 표준을 잡았습니다. 정말 2배씩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배씩 늘어나서 30년간 정확하게 그 예측이 맞았다라고 해서 정말로 쭉 흘러왔어요. 근데 이걸 깼죠. 누가 깼나요? 누가? 고든모어의 법칙을 누가 깼죠? 아시는 분? 그렇죠. 뭐 반도체 IT 쪽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황해 법칙이 존재해요. 황해 법칙. 황해 법칙이 빵 하고 튀어나왔어요. 아니야. 어떤 분야면 그게 아니라 1년마다 2배씩 증가할 거야. 1년마다 2배씩. 누구예요? 황창규 이제 지금에 보면 KT죠. 그래서 황창규 회장이 이제는 얘기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황해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메모리 신성장론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PC의 분야가 아니라 남 PC 분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인지 이런 남 PC 분야 아니면은 뭐 다른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어떤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가전 제품에서 어떤 이렇게 메모리의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황해 법칙에서 태어났죠. 1년에 2배씩. 실제 그랬어요. 2000년도에 512메가, 2001년도에 1기가, 그다음에 2기가, 4기가 계속 2배씩 증가하고 있죠. 2배씩 증가하는데 이게 깨졌어요. 근데 언제 깨졌냐면 2008년도 삼성이 128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출시하지 못하면서 황해 법칙도 이제 멈췄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중요한 법칙이다. 고든모어의 법칙과 황해 법칙.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이해할 때는 꼭 이해해 주셔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법칙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SNS 마케팅 이것도 이번에 이제는 경제 상식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경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전자상거래업 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런 쪽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웹로그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에 방문객이 남긴 자료를 통해서 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마케팅을 삼습니다. 마케팅. 뭐냐면 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유튜브에 갔어요. 유튜브에 가면은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영상을 봤던 것을 근거로 해서 구글은요. 타겟 마케팅 들어옵니다. 광고가 여러분의 관련도가 높은 광고가 여러분께 눈에 뜨게 되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웹로그 분석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웹사이트에 찾아왔고, 예를 들어서 구글 유튜브에 찾아왔고 어떤 영상을 즐겨봤고 그다음에 어떤 영상을 몇 분 동안 봤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세스 로그, 에러 로그, 리페럴 로그, 에이전트 로그로 나눠지는데 이런 게 다 분석이 돼요. 이게 웹로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함부로 여자친구 앞에서 유튜브 열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봤던 영상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게 IT 쪽에 개념이 있으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눈치 다 깝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겨봤던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추적하고 오기 때문에 이게 웹로그 분석이에요.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굉장히 마케팅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웹로그 분석은 이런 거다.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방문객이 남긴 자료를 통해서 웹의 운영 및 방문 형태를 정보를 분석해서 뭘 한다? 타겟 마케팅 들어온다. 이게 웹로그 분석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광고 용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SNS 마케팅,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요? 원리죠. 임프레션은 보통 우리가 광고 노출 횟수를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유튜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지금 영상 매체, 영상 미디어, 영상 마케팅을 거의 이제 휩쓸고 다니기 때문에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경제 금융 상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의 문제 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화돼 있거든요. 뻔해요. 그런데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제 마케팅,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마케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 기술의 트렌드에 맞게끔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도 알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노출이에요. 노출. 그래서 노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할 때 내가 광고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느냐 우리가 이런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CTR 나옵니다. CTR은 뭐냐면
클릭률이에요. 클릭률. 내가 뭔가 광고에 노출됐을 때에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률을 CTR이라고 얘기합니다. CTR. 헷갈리시면 안 돼요. CTR이다. 그래서 뭐예요? 임프레션. 내가 노출분의 클릭수 얼마나 내가 노출됐는데 클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매력적으로 느껴서 클릭을 했어. 이게 뭐야? CTR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CTR이다. 보통 CTR은 뭐야? 1%가 보통 평균입니다. 자, ROI 나오죠. ROI. 뭐 당연한 얘기겠죠. 투자 수익률이겠죠.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 나오고 근데 로아스라고 있습니다. 이 로아스는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 로아스는 뭐냐면 광고 쪽에서 온라인 광고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에서 뭐냐면 광고 비용분의 이제는 매출액이다. 한마디로 야, 광고 효율성을 우리가 분석할 때에 이제 마케터들이 로아스 분석을 하죠. 내가 광고 비용을 얼마나 냈는데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광고 비용을 냈는데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로아스 분석이 굉장히 그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너 입장에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과연 효과 분석이 어느 정도 됐냐 했을 때 이런 로아스 분석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CPC, CPM, CPA, CPV 이런 어떤 온라인 광고 지급 방식이 있어요. CPC는요 클릭당 광고입니다. 무조건 광고를 내가 클릭했을 때 광고주가 돈을 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요. CPA는 무조건 천에 노출했을 때 광고를 노출하죠. 네이버의 전면에 나오는 광고 있죠. 여러분 네이버 포털 들어가면 메인에 나오는 배너 광고들 이렇게 노출 횟수에 대해서 천에 노출 시 나가는 반 CPM. CPA는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됐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플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내 어플 개발한 사람인데 어플이 실제로 자신의 어떤 소비자의 모바일 폰에 깔았을 때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됐을 때 나오는 광고 방식이고 중요한 게 CPV입니다. V.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이 생소해요. CPV는 왜 생소하냐면 사실 CPC, CPM, CPA는 예전부터 있던 온라인 광고 방식 중에 하나인데 CPV는요 유튜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뭐예요? 실제 본 사람분의 비용입니다. 뷰수예요, 뷰수. 얼마나 그 영상을 많이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봤냐 그거에 따라서 광고 단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CPV가 바로 뭐다? 코스트 퍼 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지금의 유튜버 때문에 이 CPV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온라인 광고 쪽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해서 이 개념들을 좀 잡아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금융권 또한 은행권 우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많은 좌절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도전했을 때 성공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국직업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미리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 미리 좀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